안녕하십니까. 더비용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대비한 객관식 문제 풀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 저와 함께 총 6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론 두 가지가 있는데, 제 강의에서는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했다라는 말씀, 제가 기본 골격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요즘 청소년 수련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선택 과목을 수련 활동론을 하신 분들은 좀 별도의 자료를 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집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만 하게 해서 총 6과목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무려 한 800문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속도를 좀 내서 좀 속도감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페이지 첫 번째 과목인 발달 이론에 대한 모의 문제, 요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페이지 펴셨나요? 예, 거기 보면 제1과목 발달 이론이 나오고요. 그 발달 이론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발달 이론의 특히 앞부분에 이 발달이니 성숙이니 성장이니 뭐 또 학습이니 하는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나온다.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1번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지만 발달의 결과는 동일하다. 이거 뭐 첫 번째 문장부터 틀렸네요.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까지는 문장이 맞는데, 발달의 결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신장이라든가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맞습니다만은, 또 그 결과도 개인차가 난다라는 것이 정확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외 2번, 3번, 4번, 5번은 발달에 대한 개념 정의로서 옳은 얘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의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양적인 것 또는 질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로스,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스라고 하는 의미로 성장으로서 주로 어떤 뭐 뼈대라든가 무슨 근육이라든가, 또는 무슨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외연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통을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통 양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적 성장으로서의 발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growth죠, 그죠? growth라고 하는 성장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왔으니까 2번에 보면 성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인자 등에 의해서 우리가 발달해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어떤 인지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이 바뀌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신체적 성장, 그 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럼 뭐 질적인 성장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감각이 좀 발달된다든가, 지각력이 발달된다든가, 뭐 인지가 발달된다든가, 그럼으로 해서 뭐 추리력이나 논리력이나 통합력이라든가 사고력이 좀 더 성숙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질적 증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7페이지입니다. 3번.
발달의 개념 및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발달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설명한 것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조작적으로 기술하면 어떤 특징의 양적 정대와 구조의 정밀화, 또 기능의 유능화를 의미하며 이들 특징의 부정적 변화도 함께 포함한다. 그 부정적 변화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뭐 꼭 발달이라고 해서 항상 높은 차원으로서 또는 나아지는 쪽으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전체적으로 발달의 개념이니까 발달은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실이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3번이 정확한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란 출생에서부터 성인까지의 발달을 얘기한다. 이거 주로 이제 전가되는 내용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세태기에도 발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성인기까지다. 이것이 너무 짧게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에 보게 되면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발달 기제 연구라고 한다. 자, 발달적 특징, 그러니까 뭐 유아기 때는 어떤 내용이 발견되고 또 아동기 때는 청소년기는 성인기에는 어떠한 발달의 특징들이 보여지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상기술적 연구입니다. 현상기술적, 꼭 이런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상기술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뭐 종적으로 연구하든 행으로 연구하든 특징적인 부분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기제, 발달 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발달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탐색하는 그러한 연구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 이것은 발달 기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상기술적 연구라고 하고, 4번에 보면 또 이런 거 나오죠.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현상기술적이라고 그런 게 하고,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바로 발달기제 연구라고 합니다. 발달기제 연구라고 해서, 발달기제 연구는 일반적으로 원인과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접근법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변화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준이 보면 집단 내의 기준, 또 집단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집단 내의 기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해서 노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집단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있을까요? 바로 백분위 같은 거죠. 퍼센테이지, 백분위 같은 것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아이와 이 아이, 이 집단과 저 집단의 어떤 안에서의 어떤 그 발달의 수준,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이런 발달적 집단 내 기준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떤 발달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비교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학령 기준이라든가 학령이라든가 또는 뭐 연령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뭐라 그래요? 발달적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달적 기준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발달적 기준이 지금 그 5번에 나오는 변화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합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으려면 집단 내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달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육체적, 심리적 변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달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은 성장을 하는 부분도 포함되지만 또 기능의 저하라든가 세태라든가 소멸의 내용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인간 발달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해서, 자, 1번과 3번, 4번, 5번은 맞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리냐면 발달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발달은 어떤 시기라든가 또 발달의 결과물이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발달은 전반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미의 원칙으로서 머리에서 꼬리로, 끝으로 발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끝으로 다시 또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 발달이 되고 난 다음에 특수 활동 부분으로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몇 가지 원칙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6번입니다.
발달 기제 중 전 단계에서 발달의 잘못이 누적되면 교정 및 보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이 4번입니다. 불가역성. 교재에는 답이 3번을 내긴 못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불가역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보면 제가 적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적성, 뭐 상호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요. 6번의 답은 4번 불가역성이라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발달의 기본 원리 중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발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뭐 두미의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그런 활동에서 아주 특수한 쪽으로 발달한다든가 이런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뭐 위에서 아래로 발달하고 또 머리에서 발로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달을 말하는 원칙은 바로 보기 3번에 있는 두미의 원칙입니다. 머리 뒤에서 꼬리 위로 발달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8번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발달 기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답이 4번인데요. 4번이 왜 틀렸냐면 이런 겁니다. 발달 기제 중에 불가역성은 이후 단계에서 전 단계의 잘못을 교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뭐든지 이게 우리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8번에 4번은 앞에서 우리 풀었던 6번 문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정신적 표상의 사용 증거가 아닌 것은 해서 우리가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릿속에 어떤 그 표상 말 그대로 이미지화 시키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보게 되면 뭐 대상 영속성을 이해한다든가 또는 지연 모방이라든가 언어 사용한다든가 또 가장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표상의 사용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기 4번에 나오는 2차 순환 반응은 일반적으로 생애 초기에 외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발달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신적 표상과 관련된 사용 정보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방을 한다든가 가장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신적 표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아기 때의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2차 순환 반응에 있어서의 어떤 대외적인 또는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은 이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 문제였는데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발달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발달 심리학 우리가 뭐 심리학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순수 학문을 보면 앞에 발달 붙고 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 상담 심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동 심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심리학 뭐 여러 가지 앞에 형용사로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발달 심리학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5번을 볼까요?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라이프 스팬 전생에 걸쳐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연령별로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탐구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육체적인 부분이 왜 빠져있냐면 심리니까 발달 심리학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발전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과정을 겪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맞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발달 이론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 고객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연구 방법론의 아주 기초적인 용어라든가 개념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의 내용에 속하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 중 연가설의 특징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자, 우리가 뭐 연가설 또는 뭐 기무가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을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가설이죠. 그래서 그 가설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립가설 이렇게 연구가설 대립가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을 해서 보면 연가설의 특징은 그 니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자급가설과 반대로서 여기 말하는 자급가설은 바로 우리가 하는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립가설 내지는
자급가설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 유용한 가설. 다시 말해서 연가설의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연가설의 내용이 차이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은 이 가설은 우리가 다시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설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연구의 어떤 가설이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멋있게 말하면 기각되지 않는 이론인 거죠. 인용이 됐다는 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연가설 내지는 기무가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3세 아동들을 표집하여 이 아동들을 6세, 9세, 12세 반복 측정함으로써 각 연령 단계에서 인지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설계. 자, 이건 역시도 우리가 조사 방법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지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6세, 9세, 12세에서 쫓아가면서 발달의 과정을 살펴본 거니까 종단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횡단적 연구는 어느 한 시점을 딱 잘라서 보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6세, 9세, 12세, 3세 아동부터 시작해서 쫓아가면서 종단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촬영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의 어떤 관측치를 얻기 위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설문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부담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보기 1번에 보면 시간과 비용, 노력이 절약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 3, 4, 5는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시고 맞는 얘기니까요. 관찰법의 장점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단적 연구 방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 자, 이것도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종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쫓아가면서 좀 약간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쫓아가면서 연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에 대한 장점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볼까요? 개인과 집단의 진정한 발달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이게 바로 이 종단 연구의 가장 현저한 아주 뚜렷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번에 보면 조사 대상을 오랫동안 추적하여 일생 동안의 발달 양상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다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 중 종단적 연구 방법의 장점으로 오른 것인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일생 동안의 발달 단계를 다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시간도 엄청 걸리고 비용이나 노력이 너무너무 큰 규모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장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이렇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길게 잡으면 이러한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14번에 좀 더 정확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간 발달 연구의 표집 방법입니다. 보기에 보면 서울시 강남구의 A중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재학생들의 전문적인 교내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파악하기 위해서 각 반을 4개의 분단으로 나눈 다음 2분단과 4분단 학생을 무작위로 표집한다. 이게 어떤 표집 방법이냐 해서 이 내용에는 이제 우리가 확률 표집 방법 중에 하나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보면 우리가 확률 표집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청아 표집하고 그 보기에 나오는 4번 청아 표집과 5번에 나오는 군지 표집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설명할 때마다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 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청아 표집하고 군지 표집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좀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동그라미, 네모, 그다음 세모, X, 또 X, X, 그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4, 4, 16 총 16개의 우리가 관측지들이 있어요. 근데 요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집 표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하위 집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군집 표집을 하게 되면 군집 표집은 뭐냐면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거. 똑같이 하위 집단을 똑같은 요소가 담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XO 세모 네모 요거 하나 묶고, 그 다음에 또 XO 세모 네모 하나 묶고, 요렇게 똑같은 것을 4개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체는 지금 다 뭐죠? 동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1반, 2반, 3반, 4반. 그러니까 반에서 1등부터 4등까지,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집 표집이고, 청화 표집은 뭐냐면 하위 집단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시 똑같이 4가지로 나누겠죠. 16개니까. 그럼 여기는 X만 다 모으는 거예요. X만. 여기는 동그라미만 모으는 거고, 여기는 세모만 모으고, 이런 식으로 표집하는 것을 우리는 청화 표집이라고 해요. 그 청화 표집은 하위 집단이 서로 같지가 않죠. 이질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보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각개 반에 4개 분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4개 분단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2등 하나에 3등 하나에 4등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퍼져 있는, 그래서 각 집단 간에는 동질성이 유지되는 이러한 군집 표집을 한 상태에서 요거 하나 선택하고 요거 하나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보기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2분단과 4분단이니까 요 2분단하고 4분단 요 2가지를 뽑아내서 살펴보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전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청화 표집이나 군집 표집이 헷갈릴 때 요 그림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군집 표집은 똑같이 균일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청화 표집은 이질적으로 같은 길끼리 묶어서 결국에는 각 집단은 하위 집단은 서로 같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청화 표집의 한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학교 앞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였더니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이 줄어들었다. 이때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이 포함되는 변수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알아야 되는데,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라고 그러고요, 종속 변수는 보통 결과 변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술과 담배를 팔게 하거나 팔지 하지 않게 하거나 못 팔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것은 원인이 되니까 독립 변수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청소년의 흡연량이라든가 음주량이 줄었다 또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인으로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 및 흡연이 포함되는 변수는 뭐냐면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의 정도가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사례 연구의 장점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보면, 사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입니다. 연구 대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례니까 1개 내지 2개 사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니까 포괄적이고 아주 통합적이면서도 아주 속 깊은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뭐 결과를 일반화한다든가 사례 한두 개 갖고 일반화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용이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시간과 자금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례 한두 개밖에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는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쉽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두 개 케이스를 보고서 한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면 1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모의 문제를 가지고 총 17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발달 부분에 있어서, 발달 이론의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출 문제로 나왔을 만한 것들 또는 또 나왔던 또 유사한 유제로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자꾸 검토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800문제 정도 풀게 되면 여러분들 상급 시험에 1차 필기 시험은 무난히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14페이지 18번 문제부터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